삶을 비추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수롱고라는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해 하늘 마을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척박하고 험난한 지역이지만 이곳의 유일한 초등학교에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이곳 파키스탄의 유일한 초등학교를 세운 알렉스 김입니다. 아이처럼 행복하라는 그의 메시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진작가 알렉스 킴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많이 있지만 저는 다큐멘터리, 그 중에서도 인물 사진을 주로 찍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인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교감을 해서 그들에게 느끼는 그런 감동을 사진 앵글에 담아서 가두는 작업을 하는 제 스스로는 감성 포토그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제가 쓴 책 아이처럼 행복하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물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발 3,000m 오지 마을에 알렉스 스쿨이라고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를 저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20년 동안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제 스스로 느낀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사전적 명의는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렇게 자주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어쩌면 사진작가 알렉스 킴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은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만큼 제가 찍은 의도와 그 현장 느낌과는 다르게 이 아이에 대해서 각자 다른 말들로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을 보고 뭔가 슬픔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빨간 얼굴을 보면서 춥고 가난한 못 사는 나라에 불쌍한 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저 콧물에 반짝반짝한 눈망울 그리고 입가의 미소를 보고는 굉장히 순수하고 행복한 아이, 그리고 어렸을 때 내 모습 또는 내 동생 모습을 본다고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찍었던 곳은 해발 5,000m 있는 티벳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에는 티벳의 장례식 문화인 조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그런 장례식을 2시간 정도 보고 너무 이제 진이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엄마와 손을 잡고 지나가는 저 아이와 눈이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아이 사진을 몇 장 찍어도 될까요? 그렇게 흔쾌히 엄마는 너 좋다고 했고, 저 아이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20-30분 정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왜 저 사진을 보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깨달았던 거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당신의 지금 감정이, 또 상황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 감정이 아닐까. 결국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사진을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 아이의 눈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 눈 속에 티벳의 맑은 하늘에 그 하늘과 구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구경하는 아이의 모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사람, 인물의 눈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해보니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되는 걸 많이 느끼면서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경쟁에 지쳐 있었고 때로는 그 경쟁에 순응해서 살아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오지마를 다니다 보니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아이들 보면서 어쩜 나도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순수하고 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눈을 찍었고 그 눈 속 안에 저를 가두면서 조금 더 순수해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얀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달씩 2번 정도 미얀마 여행을 갔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는 비자 신청을 해도 이유 없이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편도 없었기 때문에 배낭여행자들에게는 약간 비밀의 땅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꼭 미얀마를 한번 여행을 가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여행자지만 결국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계속 만나게 돼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나라에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다만 그냥 세상의 언론이, 그 세상의 기준이 그 사람들의 순수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찍었던 아이의 사진은 미얀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사실 저희 집 현관문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항상 지치고 힘들고 제가 아침에 밖에 나갈 때 현관에서 저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입니다. 미얀마 일레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수상 가옥으로 17개 마을 정도가 있고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서 조그만 나무 보트를 타고 그 수상 가옥을 구경을 다닙니다. 관광 그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수상 가옥 앞에서 그 꼬마아이 2-3명이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맨날 사는 자기 집 앞인데도 참 즐겁게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는 연꽃이 몇 개가 이렇게 띄어져 있었어요. 그 소녀가 저를 보고는 수줍게 웃으면서 연꽃을 들고 와서 저한테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제가 정말 잘생겨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사실은 제가 그 꼬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녀와 저가 눈이 마주쳤고 제가 먼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는 그 아이가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더니 그 연꽃을 하나를 주워서 저에게 다가오면서 수줍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잘 찍은 것이 아니고 정말 요즘 말로 찐 웃음, 찐 미소를 저 아이가 보여줬습니다. 제가 저 아이한테 말을 걸거나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해맑게 먼저 웃었을 뿐인데 저렇게 사랑스러운 표정과 저 예쁜 연꽃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미얀마는 저 아이의 미소처럼 순수하고 좋은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빨리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더 저 아이처럼 집 앞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발 3,000m에 학교를 짓게 된 계기가 2011년도에 거벽 등반가 김세준 대장님과 함께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라톡 원이라는 산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 저희가 등반을 가게 되면서 저희가 50명 정도가 저희가 한 달 정도 생활할 그 짐을 다 들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2명이 남게 되고 그 중에 1명이 포터 중에서 음식을 하는 쿡, 그리고 음식 보조를 하는 그런 친구 2명이 남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산 적응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염소를 잡는 날이었는데 그 알리라는 주방 보조인 친구가 실수로 칼을 발로 차서 발에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라고 권유를 했고
그 친구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9명의 가족을 부양을 하는데 지금 내려가게 되면은 가족들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러면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을까? 괜찮다고 버텨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김세준 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돈이 없어서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원정대지만 저희가 꼭 저 친구 치료비와 일당을 줘서 내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흔쾌히 대장님은 허락을 하셨고, 저희가 위성 전화로 전화를 해서 3박 4일이 걸려서 3명이 올라왔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은 이제 발이 다친 알리를 이제 같이 부축을 해야 되고, 1명은 저희 짐을 들어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알리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빙하가 녹을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이 친구 슬리퍼 신고 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와 잘 친하지도 않는 그 유습이라는 친구가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신발을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슬리퍼를 신더라고요. 근데 유습은 제 짐도 20kg를 들어야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유습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2박 3일 동안 내려가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유습에게 너희 마을에도 학교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학교가 뭐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꼭 그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원정대는 원정이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제일 열악한 학교를 한 군데를 찾아서 학용품을 기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유수의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마을을 가려고 이제 2박 3일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저를 픽업을 오기로 온 차가 오질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올라오는 길이 지금 무너져서 지금 차가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거의 해 지기 전에 이제 차가 왔고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박 3일 동안 유습을 지켜보면서 유습 마을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서 학교에서 이제 다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 건물만 있지 선생님도 없고 책걸상도 없고 그냥 아이들만 올망졸망 앉아 있는데, 그 선생님은 없는데 왜 아이들이 있느냐 했더니 이 마을에 사는 선생님이 옆에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퇴근을 하고 오면 1시간 정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는 지금 당장 학용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그때 3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나한테 나타났던 것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받아들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제가 구하고 그 선생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발 3,000m 오지 마을 수릉구에 알렉스 초등학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마다 2, 3년 주기로 학교를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직항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태국 경유를 해야 되고,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일주일 걸립니다. 그 일주일 시간 도착해서 학교에 첫 도착을 해서 바라봤던 학교 간판에 처음과 다르게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간판이 많이 이렇게 낡아져 있었고, 그 간판에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코리아라고 적힌 영어를 가르쳤을 때 마을 애들이 그 글을 다 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그때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를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책임감, 내가 만약에 도중에 이 학교를 포기를 한다면 이 아이들은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원망할 수도 있다고 김세준 대장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월세집 살면서도 힘들 때 이 학교에 돈을 보내고 다음 달 제 월세 낼 돈이 없을 때도 더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키면서 조금은 이제는 더 여유롭게 이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일 중에 제주도에서 그 어르신들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해외만 떠돌아다녔지 제주도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제주도도 알아보고 싶고, 너무 해외 사진만 많이 찍었으니 국내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또 사진들을 한번 되살펴보는 계기로 생각해서 제주도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이제 제주도에 머무르게 됐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다고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면서 도대체 너 제주도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이제 사진도 살펴보고 뭐 또 제주도에서 내가 내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고 싶냐니까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난 인물사진 작가니까 그 친구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한 도립박물관과 연결이 되었고 이제 어르신들 장수효도 사진을 찍어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가서 처음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제주도라는 섬에서 사는 이 투박한 자연에 사는 어른들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신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알렉스 킴이라고 같이 간 직원이 소개를 하면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 사진 왜 찍어주는데 오히려 핀잔을 주시고 어느 사진관에서는 왔냐고 하고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한 삼각대 조명을 쓰지 않으니 아니 왜 이런 것도 쓰지 않으면서 사진을 찍냐고 막 뭐라 하시는 어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삼각대와 조명을 쓰지 않느냐면 첫 번째 저는 사실 삼각대 조명을 잘 쓰지 않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어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권 사진, 증명 사진 그러면은 낯선 기계와 조명이 있고 조명이 팍팍 터지면서 우리 사진관에 계신 선생님이 어깨 똑바로 맞추세요, 고개 똑바로 하세요 한 번 교정을 해줄 때마다 제 몸이 점점점 굳어지고 어색해진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정 사진이잖아요. 80년, 90년 사신 분 인생의 마지막 한 장 사진인데 어색하게 찍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립박물관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어른들을 올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일 친숙하고 편안한 경로당을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각대 조명을 쓰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편하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 80, 90대 되신 어른들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지금 얼굴 형태도 비뚤어져 있고 눈도 백내장 수술하고 다 얼굴 형태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의 흔적이 깊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삼각대를 놔두고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 제가 몸을 틀고 바꾸고 그분들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각도를 찾아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작으신 할머니들이 있으면은 똑같이 앉아서 의자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분들 각도를 맞추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힘든 것이 어떤 날은 5명을 찍고 어떤 날은 20명을 찍어도 똑같이 제가 실신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유명한 사진 작가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앞에 앉는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사진을 찍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혼잣말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1m도 안 되는 거리에 앉아서 카메라로 그분들을 찍으면서 그분들 눈을 보면서 그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제가 다 받다 보니 사람이 5명이든 10명이든 그 사진만 찍으면 정말 실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사진을 찍고 다른 경로당을 넘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차 안에서 제가 탈진해서 누워 있는데 저희 제주도에 같이 직원이 말을 하더라고요. 작가님,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왜요? 이거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이랬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사진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나면은 너무 그 순간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사진을 좀 늦게 주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컨디션 좋을 때 그 사진을 다시 작업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한테 한 달 같은 시간이 그분들한테 진짜 하루도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밤을 새고 다시 기절할 때 일어나서도 사진 작업을 해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400명 정도 찍었을 때 한번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재능 기부로 찍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을 벌지 못해서 생활고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그때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부산 사람에서 어머니가 부산에 계신데 아들아 너 뭐하니? 그때까지 제가 무뚝뚝한 아들이어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하는데? 제주도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말씀이 그래?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한테 많이 못 베풀고 살았다. 니라도 많이 베풀고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거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거 정말 잘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그 어르신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한 많은 교감을 얻었고, 자기의 마지막 사진을 찍는 그 순간마저도 자식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인물 사진 작가인데 아직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로당 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분 한 분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 어르신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분과 잘 어울리는 사진 나올 때까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거의 900명 정도 찍었을 때 어떤 경로당이었어요. 그때는 제주도의 한 방송국과 특집 다큐를 찍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따라 이제 방송국에 오시니까 할머니들이 치장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 사진을 몇 컷을 탁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어색하게 나와서 어떡하지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할머니가 벌써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제가 할머니를 잡았어요. 오시라고.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지금 다 찍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머니 지금 사진이 너무 어색하게 나왔어요. 우리 저 더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10시 반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10시 반에 오셨는데 이 불편한 한복을 입고 지금 2시 반까지 기다리셨는데 제 앞에서 30초가 그렇게 미안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멋쩍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방송국 카메라, 신문기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니 80년, 90년 사셨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런 것들 의식하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머니, 이 사진은 사실은 어머니를 위한 사진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나중에 자녀분들이 어머니 보고 싶을 때 보는 사진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찍어요. 어머니 잠깐 눈 감아 보세요. 어머니 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대요. 아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대요. 아마 어머니 제가 아드님하고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눈을 뜨면 아들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그때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하고 찰칵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할머니는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영정 사진 맞아 할 정도로 해맑게 웃고 있는데,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그 할머니 눈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돼서 이런 사진을 찍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퍼서 눈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이유는 혹시나 자기의 어색하고 그 눈물 때문에 자식이 마음 아파할까봐 자식 보라고 입은 웃고 있고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 저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지면서 정말 내가 굉장히 지금 훌륭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어른들한테 참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경로당에서 93살, 95살 되는 할머니가 저를 따라 나와서 저에게 합장을 하면서 작가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제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렇게 나이 많으신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굉장히 값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주도에서 1028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어느 순간보다 땀이 났고, 제가 찍었던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어색해 하시던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진을 찍으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낀 순간이 제주도에서 영정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기업에 가서 오늘처럼 강연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들고 가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지금 핸드폰에 본인들 아기들 제일 이쁘게 행복하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제가 책을 사인해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막 저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맑은 사진이 많아서 한 3분 정도를 제가 책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부모님 사진 찍은 거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부모님 사진 찍은 게. 아이들 사진만 찍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 작가가 찍는 영정 사진이 사진관에서 찍는 영정 사진이 좋은 사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정 사진을 찍히는 그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제일 좋은 사진이 아닐까. 그러면 그 자식들 앞에 같이 있을 때 부모님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에 선명하게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사진을 먼저 이렇게 찍어드리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죽음이 저를 스칠 뻔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번쩍 든 생각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제가 표현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행복, 저는 참 20년 동안 스스로 행복이라는 것에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행복은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제 마음의 기대치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작고 소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한 소소함을 자주 느낄수록 정말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20년 여행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내 삶을 충족시켜 준 거였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또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져서 조금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행복하세요.